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저자, 17년 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 송희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부는 부동산 로드맵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부 순서를 살펴볼 텐데, 저도 이제 앞으로 딱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막막한 게 뭐 청약 이런 것도 있고, 매매, 대출, 특히 뭐 그 대출 이름들 엄청 많잖아요. 네. 저희 돈터뷰 할 때도 항상 뭐 DSL, 뭐 DSLR도 아니고 DTI, 이게 LTV. 순서라는 게 있나요? 왜 또 주식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접근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맞아요. 부동산도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모으셔야 된다. 5천만 원이 최소. 최소. 오. 5천만 원 정도는 모으시고, 그 다음에 대출을 조금 뭐 5천에서 1억 정도 받아서 한 1억 5천 뭐 요 정도로 뭔가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 네,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공부고 뭐고 간에 일단 5천만 원부터 모아라. 맞아요. 아. 네,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5천만 원. 맞아요. 1억 대출 받으려면 신용도 있어야죠. 네, 신용대출 받으시던지 가족대출 받으시던지 네. 어떻게든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네.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동탄 같은 곳에. 그래서 요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가 1억 5천이 생기면은 어디에다가 과연 내 현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지역이 사실 몇 개밖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1억 5천으로 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강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은 안 되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안 묶여 있는.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와 상관없이 맞아요. 네. 전세를 끼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내 돈 5천에 대출 1억에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아파트의 가격은 5억입니다. 5억인데 근데 거기에 전세 3억 5천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1억 5천만 딱 주면은 내게 될 수 있어요. 요즘 전세 매물이 없거든요. 네. 이걸 하게 되면은 전세 매물을 하나 공급하는 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공급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죠. 일단 샀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나요? 이제 공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샀으면 이제 끝이에요. 공부는 네.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매물을 고를 건지, 뭐 저층인데 살짝 저렴한 거냐, 네. 고층인데 조금 비싼 거냐, 아. 뷰가 안 좋은데 저렴한 거냐, 좋은데 비싼 거냐, 요런 또 매물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매물별 비교하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저층과 고층의 시세 차이가 보통 한 10% 나거든요. 고층이 좀 더 비싼가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차이가 더 많이 난다? 네. 그러면은 저층 들어가도 돼요. 왜요? 왜냐면은 원래 보통 차이가 10%인데 네. 이게 물려 10%보다 있다. 더 나면은 저층이 싼 거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좁혀져 있다, 1, 2층 하면 안 되고 고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싫어질 것 같은데. 이게 보통 10%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같은 단지는 한번 움직일 때 같은 폭으로 움직입니다. 저층이건 고층이건. 어차피 싼데 거기서 네. 같이 또 움직여 껑충껑충 네. 올라가니까. 원래 이 정도의 폭은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무언가 바짝 붙어 있다면 네. 위에가 싸거나 아래가 비싸거나인데 맞습니다. 근데 위에가 10% 차이가 나는데 위에가 비싸요. 그러면 이 저층은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너무 거품이 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저층 사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층을 사라고. 네, 네. 네. 이럴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고층은 이럴 때는 사지 말아라. 갭이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져 그럴 수 있으면. 있겠네요. 네, 그 맞아요. 뜻이네요. 또 요즘에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인테리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것도 있고 네. 정말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싼 것도 있고 음. 이런 매물별 비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단순히 집을 사는 그 과정이 네. 지역 선택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물별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물별로 비교. 네. 그 지금 인테리어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난 김에 여쭤보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뭐 일단 내가 가서 예쁜 집 꾸며놓고 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래도 요 정도는 가격을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얹혀서 팔아야지.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실제로 1억 원을 내가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집을 팔 때 인테리어 안 된 집과 1억 원을 투자한 집과 실제 그 1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나요? 그 매물들의 가격들의 차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에 네. 1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20% 5분의 1이죠. 집값의 20%를 네, 예. 나중에 인정 못 받아요. 어. 근데 20억짜리 집에 네. 1억짜리 인테리어를 한다. 그럼 그걸 인정해줄 수요가 있어요. 5% 정도는 그래서 인테리어는 매매가의 5%까지만 해야 됩니다. 5%까지만. 좋은 팁이네요. 이거 넘어가면은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그냥 나조차고 하는 것. 맞아요. 너무 막 구축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 인정 못 받아요. 어. 네, 왜냐면은 그 정도 금액대에서는 이거를 더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5%까지만 딱 맥시멈으로 보고 접근하셔요. 그쵸. 그러면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세를 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전세가 흔해서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선 깨끗한 집, 뭐 인테리어 잘 된 집 들어가는 게 더 기분은 좋겠죠. 그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된 집과 안 된 집 몇 % 정도 전세가가 차이가 나요? 만약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적게는 한 1000에서 많게는 1억까지 차이 납니다. 아. 네. 이거는 집안 상황 그리고 그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전세를 맞출 때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언젠가 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은 보는 게 좋습니다. 손은 보는 게 좋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무슨 이태리산 대리석 깔고 이런 거까지는 하지 말고 집값의 가급적 5% 정도까지 이내에서 근데 요즘 많이 올라가서 인건비랑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해요. 네.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5천만 원이에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게 있나요? 혹시 순서? 예를 들어 인테리어도 집이 다 그냥 우중충해요. 하고 싶은 데는 많을 거야. 주방, 화장실. 네. 화장실부터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면 근데 돈은 제한적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얇고 넓게 도배라도 하자 이게 나은지 아니면 화장실 뭐 이렇게 아니면 주방 이런 쪽에 힘을 주는 게 나은지 수요는 어느 쪽이 더 끌려요? 그냥 전체적으로 싹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하나만 해버리면은 이게 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죠. 좀 다른 공간 같긴 해요. 네, 네. 저 예전에 딱 화장실 빼고 다 한 적은 있거든요. 화장실만 옛날이야. 다른 데 다 삐까뻔쩍하고 막 너무 좋다 이랬는데 화장실 딱 열면 옛날 그 분홍색, 빨간색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데서 이제 또 값이 깎이는 거죠, 집 할 때. 화장실은 보여주지 마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문 잠가 놓을까 봐요. 누가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게 확장 여부입니다. 아. 확장. 이거 확장은 부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좀 거실이랑 방 분리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벽을 빼버리고 거실을 훨씬 넓게 쓴다든지. 그런 거 되게 위험해요. 아 그래요? 네. 부엌도 이렇게 확 터버리고 그러잖아요. 부엌 트는 건 괜찮아요. 아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방 개수를 하나 줄여버린다. 네. 내가 살기엔 편할 수 있지만 다음 사람들은 방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변경은 안 되고 아. 기본적인 확장이라든지 네. 뭐 샤시가 또 비쌉니다. 샤시. 그러니까. 네,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돼 있는 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선 저거 비싼 거 네. 전주인이 해놓은 거 맞아요. 그런 걸 사는 게 네. 근데 이런 거 고민 안 하려고 새 집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청약이라는 거 다들 기대를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청약이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청약 제도나 이런 건 들여다봐도 야 이건 뭐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네. 근데 막연하게 나는 언젠가 되겠지.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이우주의 중심은 나니까. 다른 사람 다 NPC니까 MC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된 적 있어요? 안 돼요, 저는. 네,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꼭 그래서 당첨된 사람 보면은 부양가족 8명. 어떡하냐고 그거. 그래서 청약은 제가 웬만하면은 기대를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아. 네, 청약은 정말 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운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전하시고 그냥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청약을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살 네. 수 있는 매물을 찾아서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아. 네,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내 집 마련을 운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을 운에 맡긴 그게 좀 그게 말이 되나.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든 안양, 구리 뭐 이런 지역을 해가지고 나는 그 정도 자금은 마련이 됐고 혹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련을 했어요. 하고 집을 샀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집값이 올라주기만을 기다리고
오르면 요걸 팔고 다른 데로 간다예요?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내렸다 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보합장도 있겠지만 네, 네. 올랐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네. 내렸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둘 다의 전략은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올라도 갈아타기를 하는 거고 내려도 갈아타기 하는 건데 내려도요? 네. 근데 내렸을 때 갈아타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좋다는 거는 팔기 쉽다? 어쨌든 갈아타기 하려면 내가 돈을 더 주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내린다라는 건 내 집만 내리는 경우는 없으니 네. 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렸을 텐데 맞아요. 요럴 때는 비싼 거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고 네. 그러니 내가 요거 팔고 가기에는 훨씬 더 쉽다. 맞아요. 다만 이제 손해 내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갔을 때도 가정을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로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지와의 격차가 더 중요합니다. 아. 요거 딱 줄어드는 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뭐 10억짜리가 20% 빠진 것과 네. 5억짜리가 20% 빠진 것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오, 그쵸. 그죠. 그래서 보통 같은 퍼센트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 가는 겁니다. 하락률이 같으니 네. 비슷하거나 같으니 일단 떨어지면 오히려 싼 집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 높은 위에 있었던 그 단계의 아파트가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하락장에도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반포였고요. 네. 그리고 뭐 도곡동, 그다음에 뭐 대치동, 그리고 잠실 이쪽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거기는 막 진짜 쭉쭉 빠졌어요. 맞아요. 그쵸. 그때 마포랑 확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포에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진짜 맞네.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세워놔야 될 거야. 예를 들어 편의상 1층, 2층, 3층, 4층으로 보기. 나는 1층에 있고 지금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갈 계획을 세워는 떨어지는 데에서는 3층, 2층이 근접했으니까 2층을 건너뛰고 3층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 집에서 다음으로 이사갈 가격대라든가 지역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정확합니다. 오. 정확한 게 현재 시세에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10억에 샀다. 예. 그러면은 1.5배는 가야 갈아타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15억짜리. 1.5. 네, 1.5배는 가야 돼요. 네. 그래 의미가 있다고요? 그거는 네. 왜 그래요? 의미가 왜냐면은 있다는 내가 10억짜리를 팔고 12, 3억짜리로 가면 네. 업그레이드예요, 사실은. 업그레이드요? 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한 2, 3억 올라서면 20, 30% 그러니까. 오른 건데 응. 의미가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아.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쵸. 맞네. 어설프게 가면은 그냥 세금 낭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에 1.5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15억대 아파트를 쭉 보고 있다가 네. 그게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요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데 예. 하락장 때 이게 좀 줄어요. 1.4배로 줄어요. 그럼 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네. 그냥 나는 1.5배로 갈 수 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1.5배가 어디 있는가 요걸 주목하고 있다가 갈 수 있을 때 가시면 돼요. 그 1.5배라는 그 내 손이 닿는 거리에만 들어오면 그냥 맞아요. 멱살을 잡아라. 맞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내 집이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물론 반값에 넣으면 잘 팔리겠지만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근데.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대응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좀 싸게 팔아서 싸게 내놔서 빨리 팔고 가버리는 게 나은지. 그래서 이 책에서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환금성입니다. 환금성. 잘 팔려야 돼요. 잘 팔리는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놔도 그냥 뭐 상승장에도 안 팔리는 집도 많아요. 근데 하락장에도 잘 팔리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락장에도 잘 팔리는 집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 하락장 때 네. 거래가 많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락장 때도 잘 팔리는 집. 그 그래프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옵니까? 어우, 네.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뭐라고 치면 나와요? 그냥 거기 부동산 들어가셔서 실거래가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 네. 아, 실거래가 뭐 호갱노노 뭐 이런 다 나와요. 그런 데에서 2022년에 하락장에서 거래량 뭐 이렇게 필터링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어요. 실거래가에서 예, 예. 이때 거래가 자막에 되었다. 찍혀 있는 거. 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로 과거의 그거는 볼 수 있는데 주로 그런 집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락장에서도 잘 팔리고 상승장에서도 잘 팔리나요? 그런 집이? 상승장에서는 더 잘 더 잘 팔리죠. 팔려요. 근데 그런 집들의 공통점. 위치? 어, 학군지? 어, 맞아요? 전문가신데? 몰라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일단 부동산을 또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요 네. 티셔츠. 아, 입지가 영어였구나. 여기서 티셔츠 한번 이거 어떻게 IPJ. 하면 가질 수 있죠? 책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3,000원 사은품으로 3,000원이요? 3,000원입니다. 입지 티셔츠. 3,000원. 요즘 이거 원가도 안 할 텐데. 3,000원이면은 겨우 맞췄어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재질 괜찮아요. 그래서 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입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치는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그냥 위치를 뜻합니다. 아, 경도, 위도, 여기. 네, 맞아요. 그럼 입지는 거기에 뭐가 붙어요? 네, 입지는 그 경도 위도에다가 이 주변에 뭐가 있는가, 지하철역이 있는가, 괜찮은 학교가 있는가, 학원이 있는가, 인프라가 있는가, 네. 이런 걸 다 더한 개념입니다. 가치를 부여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좋은 거는 당연해야 되고 입지까지 좋아버리면 네. 거기는 하락장에도 거래가 잘 됩니다. 결국은 거래가 잘 되는 곳은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곳. 네. 지도를 안 들여다봐도 야, 여긴 거래량만 봐도 여긴 입지가 좋을 거야. 네. 그러면 주로 그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들은 뭐가 좋아요? 마트가 가깝나? 술집이 가깝나? 가장 1번, 입지의 1번.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네. 대중교통이요? 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교통. 아 지하철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지하철이 우리가 역세권이란 말 많이 하는데 네. 역세권도 중요한데 그 역이 어떤 역인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어떤 역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철 역이 있는데 저 끝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역세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 광화문, 여의도, 강남. 여기 3개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렇게 품고 있는 지하철 노선. 네. 아, 네. 5호선. 뭐 5호선도 있고요. 뭐 1, 2, 3, 4, 5. 그 웬만한 노선들은 다 포함되는데 근데 그 역이 너무 끝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여기 너무 끝에 있다라는 거는 막 종점에 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의 끝. 네, 예를 들어서 3호선 너무 좋긴 한데 네. 뭐 3호선 근데 너무 끝에 있는 곳들은 또 이 집값이 잘 안 오르거든요. 아, 우리가 3호선 타러 갈 때 진짜 듣도 보도 못하는 뭐 2호선 타러 갈 때 늘 그렇잖아요. 맨 끝에 있는 역이 맞아, 이렇게 써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는 도대체 어딜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 버리면은 이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지하철. 그러면 지하철이 없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뭘 봐요? 오 그러게요. 지방은 학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군. 그러면 서울에서도 역세권 다음은 학군이에요? 역세권 다음에 학군 네. 플러스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좋은 동네. 인식 속에 인식 속에 좋은 있는 동네. 네. 우리가 어떤 동네 이름 딱 들으면 여기 괜찮은 동네야라는 그런 뭐 광교 살아요, 뭐 금강 그러니까. 살아요 이러면은 네, 뭐 이런 너무 거. 좋은 곳들이잖아요. 네. 그런 곳들 인식 속에 있는 이미지가 좋은 곳들, 아. 그런 어떤 상급지의 개념 이런 게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서 학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치동 그러면 학원들 많고 뭐 목동도 그렇고 그 학군의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군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많은 학원가가 있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둘 다입니다. 아, 저 아닌가요? 요즘 떼낼 수가 없는 아, 거예요. 뗄 수가 그건. 없네요. 뗄 수가 없어. 보통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들이 몰려 있어요. 아. 그래서 대치동, 도곡동 가면은 유명한 단대보고 중대보 이런 숙명 이런 데가 다 몰려 있어요. 학교들 몰려 있고 그쵸, 그쵸. 네, 학원가도 잘 학원도 몰려 있고. 요즘에 또 네. 국제학교도 엄청 핫하잖아요. 네. 국제학교도 그런 데에 포함이 돼요? 국제학교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국제학교는 비인가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제학교는 사실 좀 퍼져 있습니다. 아. 뭐 제주도에 있고 송도에도 그쵸 있고 그쵸. 네. 아, 그러면 일단 지방은 학군, 학군입니다. 학군이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호재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예를 들면 GTX 뭐 이런 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학군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앞으로 GTX가 들어온대라고 호재가 대형 있을 성장주와 것 같은 가치주. 그렇죠. 가치주와 성장주 뭘 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GTX는 생각보다 호재가 아닙니다. 진짜요? 네. 왜요? 교통이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막 25분 이래도요? 네. 그래요? 시간은 금방 올 수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에서 GTX 역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GTX 역과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의 거리? 맞아요. 가려고 하는 곳. 가려고 하는 거. 업무지구부터와 GTX 역까지의 절대 거리. 아, 절대거리.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절대거리가 멀면 가치가 좀 떨어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마포에 살고 있어요. 마포에서 삼성역까지 삼성역이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삼성역까지 지하철 한 번 환승해서 40분이 걸립니다. 네.
근데 파주에서 GTX를 타면은 삼성역까지 25분이면 갑니다. 네.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내가 가질 수 있다. 네. 누가 공짜로 준다. 네. 이러면 마포를 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파주 너무 댓글 이해가- 달아주세요. 아니 파주 좋은데. 좋은데. 좋아요. 거기 근데 왜 마포를 갑니까? 파주한테도 호재가 맞긴 한데 그렇죠. 마포를 이길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네, 호재가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GTX를 볼 때는 어디서 많이 타고 오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내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내리는가, 이 많이 내리는 역과 가까운 곳이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GTX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산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었네요. 이게 주택 시장의 호재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결국은 내가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가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집값이 오를 만한 소식 네. 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집값이 오를 만한 소식이라는 게 뭐 지하철역이 뚫려요, GTX를 포함해서. 근데 그거는 자 뚫려요, 내년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뚫린다, 뚫린다 몇 년이고 뭐 그런 건데 그걸 진짜 호재로 봐야 돼요. 그런 소식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 일단 가장 강력한 호재는 호재가 없어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은 원래 입지 가치가 좋은 곳들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하철 연장 예. 또는 지하철 신설 노선 개통. 근데 이 지하철 노선이 핵심지로 빨리 가야 돼요. 또 하나의 호재는 주변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 네, 우리가 일명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네, 거. 네, 네. 뭐 노량진 뉴타운,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재개발이 이건 지하철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적어도 아주 적어도 10년이잖아요. 그걸 호재로 봐야 돼요. 그런 거 호재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호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네.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진행된 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단계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계까지 오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나요? 상승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눈에 보이기 전에는 다 낡은 빌라촌이에요. 막상 가면은 아 여기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들지만 새 아파트가 딱 들어오면은 오 여기가 이렇게 됐네 하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꼭 너무 초반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재개발이 많이 되는 그 옆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재개발이 예를 들면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전부터 상도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도동. 네. 상도동은 이미 위치도 너무 좋고 그쵸. 바로 옆에 노량진 개발도 있기 때문에 맞아. 노량진이 개발되면은 상도동이 그 수혜를 빨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상도동 같은 데서 내가 그냥 실거주하면서 노량진의 수혜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예요? 재개발은 빌라를 밀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겁니다. 네, 재개발은 지금 용산 이렇게 싹 민 것처럼 맞아요. 그거고 재건축은 압구정 지금 얘기 나오는 네, 맞아요. 현대 아파트 되게 잘하시네. 그런 거. 아는 지식 다 끌어모아서 얘기하는. 그러면 재개발을 기대하고 빌라를 들어가는 경우에 네. 아까 초반에 우리 말씀하신 황금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빌라는 빌라는 웬만하면 사지 마라고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걔는 한번 물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호재를 기다리고 된대 라고 해가지고 샀다가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이건 어떻게 해요? 위치가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걸 사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초기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잘못 들어갔다 그냥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뭐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 단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 어느 시점 이후로 사면 여기에는 뭐 안 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완전 막바지예요. 관리처분 인가라고 완전 네. 막바지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별로 이미 다 비싸졌을 때고 그 전에는 언제든지 사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너무 초기에 사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한번 짚어봤는데 앞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요즘에 청약도 청약이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금성입니다. 아, 거기서도. 왜냐면 막 유튜브에서 빌라 3천만 원 싸게 샀어요.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죠. 근데 그 진짜 그거 한번 클릭하면 죄다 줄줄이 그런 것만 추천으로 올라. 그게 되게 위험해요. 유튜브는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경매로 그런 거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야 요거 요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데 대부분의 경매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빌라는 싸게 살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시세보다 싸게 샀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부동산 투자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미 1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 사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할 때도 환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럼 뭐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환금성이 좋으니까 아파트 경매가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낙찰가율이 시세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어머, 그게 무슨 경매 네. 이점이 하나도 없네. 네.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 화장실도 못 보잖아요. 이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몰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 뭐 이러면 그래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네. 뭐 경매로 얼마 벌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냥 환상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빌라를 사는 것도. 그런 곳은 괜찮은데 또 그렇게 이미 좀 유명한 빌라들은 또 비쌉니다. 아파트만큼 그쵸? 비싸요. 네. 네. 이거 몇 번 유찰된 거를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유찰도 안 해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진짜 공장 같은 거 경매 되게 좋거든요. 네. 아우.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라든지 네. 뭐 제조 사업을 할 거라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빌라로 뭐 단타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빌라 단타. 그건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사고 싶은데 경매로 찾아보니까 그런 것 중에 좋은 물건이 있어 라고 한다면 접근할 만하지만 경매는 내가 무조건 뭔가를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접근하면 안 되죠. 위험하다. 네. 그리고 내가 좋다고 보이는 건 남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게 절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아는 부분이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경매도 살짝 짚어봤고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어. 근데 이제는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 사실 막막하거든요. 대출도 중요하죠. 모르겠어요. 대출을 뭐 어떻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은행에서는 내 소득에 맞게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네. 네, 그냥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받으시면은 뭐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먼저 고르기보다는 먼저 은행을 가서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현금과 내가 주식이 있다면 이거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살 건지 말 건지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 더했을 때 최대 매매가가 얼마인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액대가 포진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지역이 내 금액대에 딱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 지역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내가 출퇴근이 괜찮은 곳을 찾아간 다음에 그 동네 아파트들을 파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사실 내가 사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게 훨씬 더 그쵸. 맞아요. 이건 거죠, 지금. 살 수 있는 모아놓은 돈,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네. 이거는 되게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소득 중요하죠. 네. 규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근데 5년 뒤에는 3천만 원이 될 가능성은 극히 그쵸. 적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지금이나 뭐 5년 뒤나 맞아요. 계산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자면 3년 뒤까지 한 2억은 모을 수 있어. 근데 내 소득이 뭐 400만 원이라서 대출 받아봐야 3억 지금 금리로 뭐 이 정도 받을래나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그럼 6억 정도 되는 집 사면은 거의 얼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년 뒤에 6억짜리 집 사야지라고 머릿속에 그렸는데 집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 가만히 안 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눈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미리 낮춰놔요? 네, 미리 낮춰놔요. 3년 뒤에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에 맞추지 말고 지금 살 수 있는 거. 지금 살 수 지금? 있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일단 돈부터 모아야 돼요. 5천만 원. 네. 아까 말씀해주신. 5천에서 1억까지 모으고 그때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사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때 가서 찾아봐라. 일단은 모으고.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걸 맞춰 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네.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식사비, 물류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분양가가 기축 아파트의 정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은 물가만큼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집을 사려고 하는 거기도 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주식은 다른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워낙 이제 급등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뭐 금을 깔고 앉아서 잘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근데 집은 늘 가치를 보존해 주니까. 그리고 누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올랐다 그러면 가장 배 아픈 게 부동산이에요. 주식을 할 때도 집에서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 맞네. 네. 우리가 금을 예를 들어서 현물을 샀어요. 금을. 네. 그걸 보관하는 것도 집입니다. 집에서. 그쵸. 네, 우리가 이 촬영 끝나고 집에 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해나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그 집에 대한 니즈를 갖고 계시니까 보시긴 할 텐데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집값이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손 못 닿는 거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시당초 포기 겸 그러면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걱정해서 그냥 그치지 않고 그냥 뭐 평생 전세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뭐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속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위치라든지. 네, 저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왜냐면 요즘 특히나 전세 매물이 없거든요. 맞아요. 막 3,000세대 전세 하나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재계약대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음 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은 돈을 또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주식으로 막 하이닉스로 벌었는데 이거를 또 빼서 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최소 자가 하나는 있어야. 마음 편하죠. 맞아요. 그래야. 이사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맞아요. 집값이 뭐 떨어진다고 뭐 반대 매매가 들어와요. 뭐해요? 그런 것도 없잖아. 내 집에 누가 인버스 안 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늘 집값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도 비슷하지만 그런 걱정도 하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아우, 저 괜히 이거 샀다가 이거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거를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알책에. 네. 여러분 23,000원은 아니 그래서 여기 딱 바로 앞에 써 있는 게 전세 계약 곧 만기죠. 이번에 월세로 전환할게요. 연락 줘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집을 사러 다니는 그런 도중에 어떤 고수를 만나요. 그 고수랑 대화하는 내용. 이분은 사기 안 당하나요? 부장님처럼? 나 그 너무 나 보면서 그래서 고평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평상시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까지 막 상승할 때 이때는 고평가 구간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 뭐 맞아요. 오피스텔 맞습니다. 뭐 등등. 오피스텔. 네. 갑자기 뉴스에서 오피스텔이 오른다. 뭐 갑자기 빌라가 오른다. 뭐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뭐 인기다. 이게 2021년에 딱 그랬거든요. 그쵸, 맞아요.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멈추셔야 돼요. 그럴 땐 사면 안 된다. 네. 잠시 숨 고르기. 맞아요. 그럼 그때 팔아도 안 돼요? 그때 팔아야죠. 가장 올라가 있으니까. 나 언제 팔지라는 걸 고민하면 그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부동산은 팔고 기다리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보통 부동산은 내가 물건을 팔고 한 달 내에 새로운 걸 바로 사야 돼요. 네, 갈아타기를 할 때는. 맞아요. 주식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팔았던 것까지 또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살던 것도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리 팔고 현금화해야겠다.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합니다. 그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경기도도 네, 북부와 남부의 온도차가 확연히 다르고 확연히 다르죠. 서울이나 수도권도 이렇게 세로로 가르면 서부권과 동부권의 온도차도 분명히 있어요. 김포라는 지역도 네. 가만히 보면 그냥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데 예전에 2021년 막 급등했을 당시에도 가장 제 기억에는 늦게 규제 지역으로 막 선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입지가 맞는데 중간에 김포공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김포공항 갈 때도 꽤나 멀다고 느껴요. 근데 김포공항까지 넘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더 멀게 느껴져요.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한계선이 이런 김포공항, 방화, 마곡 여기까지를 지금 딱 어떤 심리적인 한계선으로 대중들이 인식하거든요. 근데 하남 같은 경우도 끝에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심리 한계선에 포함이 됩니다. 네. 하남도 그냥 안쪽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거기는
대형 일자리들,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여기 또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강동구랑 아무 장벽 없이 딱 붙어 있고 그런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 또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김포는 살짝 조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죠. 중간에 이제 네. 말씀하신 공항이나 뭐 그런 심리적인 그럼 같은 맥락일까요? 저기 동탄이나 뭐 이런 쪽도 거리상으로 이렇게 재보면 서울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이렇게 재보자면 맞아요. 뭔데? 네. 근데 동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동탄 이하로 가면은 또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동탄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 경기 북부는 왜 그래? 거기는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큰 회사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거기는 북쪽에는 큰 회사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그 파주 쪽에. 네. 그리고 또 의정부나 양주 쪽에는 또 없습니다. 네. 거기 오히려 군부대가 오히려 더 많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한 노원구까지가 좀 심리적인 장벽으로 이렇게 있죠. 도봉구만 가더라도 좀 멀다라고 느낍니다. 맞아요. 네. 그게 심리적인 그거 그 산 하나 넘어가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로드맵을 짜본다면 각각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아니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택을 팔려는 사람, 이 세 개의 부류로 봤을 때 각각의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내 현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짜리 집을 살 것인가, 그리고 금액대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요거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1주택자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 적어도 1.5배. 네, 현재 시세 1.5배 되는 그 아파트들을 표시해 두셨다가 네. 약간 줄었을 때 그때 가는 겁니다. 약간 줄었을 때. 그리고 은퇴를 난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2주택자가 유리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왜요? 왜냐면 내 집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한 채에서는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까지 같이 받아야 생활이 가능해요. 보유에 대한 세금은 새로 충당하나요? 그러면? 그 월세를 충당하는 건데 그 월세가 세금보다 훨씬 클 거예요. 정말 고가 막 한 50억 이상 두 개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이 그 부담되는데 그쵸, 네네. 그냥 그렇지 않은 두 채는 사실 종부세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종부세 정도까지도 안 들어가는 두 채 정도의 주택. 그러면 그런 주택은 네. 하나는 황금성이 좋은 거, 하나는 그냥 황금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세수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은 거, 이런 게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월세 받을 그 아파트는 신축이어야만 됩니다. 신축이 월세를 많이 받아요. 구축은 입지가 좋아도 네. 이 구축이라서 생각보다 좀 못 받아요. 그래요? 네. 입지가 좋은데? 네. 그래서 압구정의 입지는 엄청 좋지만 네. 전세가는 낮아요. 세를 생각하면. 네, 너무 이게 낡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오피스텔도 신축 오피스텔 월세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곳에 지하철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맞아. 우리는 풀옵션이니까 비싸. 그럼 맞아. 그런가 보다. 깔끔하니까 경비도 깔끔하니까. 좋고. 맞네. 세 받는 입장, 세 주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2주택자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 임대주택 시장에도 공급이 되고 네. 이렇게 세를 줄려는 사람, 세를 살려는 사람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1부에서는 또 작가님과 함께 각각의 전략까지 챙겨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좀 더 딥하게 알고 싶으신 딥하게. 분들은 2부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작가님과 2부 함께 해볼 텐데요. 이번 돈터뷰 시간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의 저자, 17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 송일구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잠깐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작가님은 원래 작가님이세요? 원래 그러게? 직장인이었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그거 어쩌다가 요즘 매우 뜨거운 회사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릭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 회사의 해외 영업팀이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그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원래는 해외 영업팀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해외 출장이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출장이 줄어가지고 저만의 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글을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그게 뭐 블로그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와. 책으로 나오고 뭐 웹툰 나오고 드라마 나오면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와. 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드라마 대본 작업이 되게 바빴거든요. 네.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회사를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드라마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퇴사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네, 퇴사한 지 2년 됐어요. 와. 롤모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같이 병행하다가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건 그때쯤 확연하게 이쪽에 돈이 더 잘 되는구나. 여기가 예. 돈은 안 돼요. 그래요? 네,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안 되는데 그냥 저희 꿈을 찾아갔어요. 네. 내가 이거 한 10년 뒤에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뭐 소설도 쓰고 지금 뭐 영화 대본도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현재 와. 네, 그렇습니다. 좀 글에 대해서 따로 배우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재능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과 재능.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재능은 아직 모르겠고 적성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LS 일렉트릭 다닐 때 주식을 좀 받았거든요. 네. 5만 원일 때 받았어요. 네. 5만 원일 때 10주를 받았는데 10만 원일 때 팔았어요. 지금 뭐 한 30만 원인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근데 10주. 10주. 네. 10주라도 아깝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더 살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확실히 저는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도 어쩔 수 없는. 부동산 쪽. 부동산 쪽. 그럼 부동산에는 원래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요? 맞아요. 부동산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웹툰에서도 나오고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네. 그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땅 보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 60억을 보상받았어. 어. 근데 그게 한 20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20년 전 60억이면 지금 한 20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저희랑 되게 친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투자 이민으로. 네, 그다음부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이 부동산이란 게 이거구나. 부동산이 한 방이구나. 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시작했는데 그 아저씨가 땅을 보상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땅이 부동산인 줄 알고 땅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땅 네.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나중에 했어요. 오. 처음에 토지 투자를 막 하다가 거기다가 뭐 건물도 올리고 팔고 뭐 이러다가 상가도 하고 하다가 아파트도 있네 하면서 아파트를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마지막이 아파트였네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의 대상 목적으로 봤을 때 네. 주택은 규제나 되게 아주 급변 막 정책 어떤 정분야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를 쭉 해오시다 보니까 이건 되게 껄끄러운 대상 아니에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부동산 투자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 주택이 주택이 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있죠. 일단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네, 아, 황금성이 뛰어나고 땅이나 건물이나 상가는 잘 안 팔려요. 파는데 이게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어쨌든 시세만 조금 내리면은 팔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 살기 싫다 하면은 전세 주고 나와도 되고 활용도가 좀 다양하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토지나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황금성은 떨어지지만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같이 이제 부동산 딱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이 좋을까요? 주택이 좋을까요? 주택 먼저 해야 돼요. 주택 먼저? 저는 거꾸로 했지만 네. 주택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제 롤모델 이제 작가님이랑 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땅에 잘못 물리면은 이게 평생 또 못 해요. 네, 저도 처음에 땅 공부할 때 2년 동안 공부하고 샀거든요. 근데 집은 사실은 한 달만 알아보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땅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역. 네. 근데 그 다른 영역임에도 주택 시장에 투자 내지는 뭐 관심을 가지다가 땅으로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땅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런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땅으로 넘어가려면 괜찮은 주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괜찮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가야 돼요. 부수적으로? 네. 이걸 팔고 이젠 이쪽이야가 아니라 맞아요. 일단 집 하나 확보해놓고 네. 똘똘한 애 하나 가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의 최소 기준이 제가 실명 아파트를 써놨거든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옥수, 파크, 일스. 그걸 가지고 땅을 투자할 돈이 있으려면 꽤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살짝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정도 한 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뭐 토지를 하든 상가를 하든 그렇게 가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처음부터 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아쉬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도저도 안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 네. 주택으로 일단은 매듭은 져놓고 네. 그 다음에 땅이나 이런 것들로. 그럼 작가님이 처음 이제 주택에 눈을 돌렸을 때 꼭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따로 있나요? 입지 가치를 많이 보려고 입지.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잠재력.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재라고도 하는데 이 호재도 진짜 호재가 있고 가짜 호재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마트가 하나 들어왔다. 이거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호재 인프라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살기만 좋아졌지 여기가 급지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병원이 생겼다 네. 라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인프라라고 했을 때 인프라가 좋아진다 하면
어떤 게 좋아지나요? 1부 때 말씀드렸던 교통, 지하철, 교통. 그리고 주변의 환경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들어오면 야 이거는 가치 상승을 할 만해라는 그런 게 있나요? 뭐 마트하고 병원은 지금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 낡은 빌라 촌들이 네.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오히려 마트 하나나 병원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 도시 자체가 그냥 새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어요. 그럼 그냥 마트 말고 스탱필드 이렇게 엄청 큰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네. 대형 마트. 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호재가? 그런 것들은 도심에 못 들어와요. 아. 외곽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 뭐 맞네. 스타필드 같은 것도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코스트코는요? 코스트코는 어때요? 코스트코도 양재점 빼고는 다 외곽에 있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아. 양재점 빼고는 다 외곽에. 그래서 백화점, 쇼핑몰, 마트, 병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호재가 아니다. 교통이 가장 좋은 호재다. 맞아요. 교통과 주변 개발. 주변 개발. 네. 근데 또 거기서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광명 뉴타운, 그리고 성남 뉴타운, 뭐 장희 뉴타운, 이문 뉴타운 이런 곳들이 좋은 게 원래는 거기 되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었어요. 네. 낡은 빌라들만 막 빽빽했던 곳인데 네. 새 아파트가 확 들어오니까 거기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빌라가 확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전부 들어와서 좋은 동네가 되는 게 아, 주변에. 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죠. 아, 신축 아파트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수 있는 포인트네요. 맞아요. 이제는 그런데 서울 내에 허물고 새로 지을 만한 곳들이 물론 되게 오래돼 저긴 야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까 하는 곳들도 있지만 기대할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서울 안에? 많습니다. 어디? 아직도 많아요. 아직 뭐 예를 들면 청량리 쪽도 있고요. 예. 상도동에도 그런 데 많고 영등포 역 주변에도 아직도 많고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아직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그럼 집값을 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중들의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금리는 생각보다 본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금리는. 네. 오. 금리가 우리가 2021년 중후반부터 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값이 팍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 만약에 집값이 그대로였는데 금리만 올랐다, 그럼 집값 안 떨어져.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라는 트리거가 있었을 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 연관이 더 많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네. 건물 이런 것들. 네. 근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내던 대출 이자 내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 가보니까 7%래. 그럼 아우 야 좀 기다리자.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맞아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천천히 그 정도로 올라가면서 적응을 했다면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는 4%였는데 한 2달 되니까 한 7%만 됐다. 이러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형이 반대로 그럼 떨어지는군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한은이나 이런 데서 걱정하는 거. 야 금리 낮춰줬다가 이거 가계부채 이게 가계부채가 또 부동산 시장으로 전가되는 거 맨날 이거 걱정하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좀 부동산 시장에 들썩거리는 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타나나요? 그게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고 그냥 쭉 보합세였다. 그 상태에서 금리가 훅 내려갔다. 그럼 집값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왔는데 금리까지 내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절대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어떤 한계.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억이었던 게 지금 10억인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멈춰요. 아 그건 되게 뭔가 표현하기 애매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값이라는 것도 네. 코로나 전에와 네.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싼데 네. 이제 적응이 됐잖아요. 네. 마치 환율 1,500선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그뭐 세상 망할 줄 알았는데 안 1,450원 망하니까. 되면 와 낮아졌다 같은 느낌이랄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가격도 사람들이 적응이 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격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 그걸 얼마나 그걸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도 지금의 집값을 보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확 뛰었을 때 야 이게 맞냐 언젠간 반토막 날 거다 하다가 이제 슬슬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지금 없어졌잖아요. 비싸도 그래 저거 원래 저렇게 비싼 집 예.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분양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의 분양가요. 아니, 그 주변의 분양가. 그 분양가가 왜 중요하냐면 공사비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돈을 쓸 거다라는 분석을 다 해요. 아.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면은 미분양이다. 이 정도 딱 걸치면은 우리가 최대 이익도 낼 수 있으면서 완판될 수 있다. 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분양가 네. 주변에서의 말. 맞아요. 그러면 분양가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어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이라 그냥 상상 속에는 존재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분양은 안 하는 그런 지역이면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 봐야 돼? 비슷한 급제의 아파트를 찾아봐야 돼요. 아, 여기랑 비슷한 동네. 네, 비슷한 동네. 뭐 남양주에 어디 그거 한다. 그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그런 곳들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앞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심리 지표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그 심리 지표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주택 심리 지수도 있고요. PIR이라고 뭐 소득 대비 얼마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사는 건 또 네.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나 어디 산다 이런 약간 명함 차로 따지면 하차감 이런 거. 맞죠? 이런 이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그냥 우리가 뭐 하이닉스 소유주든 뭐 무슨 소유주든 수익만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거 나의 어떤 생활 만족도와 명함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네. 그 프리미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식시장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그냥 원래 비싼 게 더 비싸져요. 맞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이제 떨어지는 것도 가에서부터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또 요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데 네. 자, 돈이 요만큼 있으면 요걸로 살 수 있는 집이 딱 한 채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쪽에 조금 좋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택과 요쪽에 지은 지 한참 된 주택 비교해보면 그냥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게 바로 나란히 붙어있는 옆집이라면 이거겠지만 네. 지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얘는 아파트 얘는 빌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고를 때 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집값이라는 것은 땅값과 건물값이 더해져서 집값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신축인데 10억짜리가 있고 구축인데 1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구축 10억짜리 사야 됩니다. 걔가 땅값이 비싸다는 거네. 맞습니다. 위치가 좋을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값 비싼 곳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입지 가치예요. 왜냐하면 건물은 점점점 감가상각이라서 네. 신축도 언젠가는 구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 비싼 곳을 보시는 게 맞죠. 연식을 비교했을 때 오래됐는데 얘가 좀 더 위치가 좋다? 그러면 그냥 걔 가는 거예요. 아, 그럴 땐 되게 욕심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이면 저기 가서 참 진짜 막 지하 주차장에 막 이렇게 누구 입차했습니다. 그러니까 띵동 이렇게. 이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막 무슨 차도 지하 주차장도 없고 매 주차 전쟁에. 네. 그래서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조금 위치가 안 좋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너무 좋고 신축에다가 이제 띵동 이제 차 왔습니다 이런 소리 들리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위치가 좋지만 너무 구축이라서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는 집으로 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된다. 구축 좋은 위치로 가라라는 데가 조금 더 우세하게 조언을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은 내 아파트는 그대로일지라도 주변이 계속 좋아져요. 맞네.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네. 근데 위치는 좀 안 좋은데 신축이다. 그럼 그 주변은 계속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살다가는 구축 못 간대요. 그럼 못 가죠. 네. 못 가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구축 가는 게 맞아. 왜 차가 들어왔는데 띵동이 안 해? 왜 내가 차를 밀고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곳들. 맞네.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야 네. 되고 대중교통으로 잘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있는데 진짜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껄껄껄 하시는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준비가 됐을 때. 그냥 그때 사면 돼요. 내가 네. 준비가 됐을 네. 때 상승장 하락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은 하락장이 제일 좋긴 한데요. 하락장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와요.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냥 사면 됩니다. 우리가 2021년 같은 대하락장은 사실 몇 번 안 왔어요. 뭐 IMF 때라든지 네.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준비됐을 때 사고 하락장 오면은 그때 상급지랑 좁혀진 거 확인하고 갈아타기 하고 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타기, 네, 맞아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팔아야 될 때는요? 더 좋은 자산으로 갈 때. 아, 또 이것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네. 준비가 돼서 1.5배 이상의 상급지로 갈 수 있을 때. 맞아요. 어. 네, 그때 팔면 됩니다. 아, 정답이 나와 있네요. 네.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쵸.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처음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시드 정도는 5천만 원 정도. 맞아요. 최소. 최소 5천. 최소 거기에 5천만 이제 원? 가족 대출을 끌어든 뭐 신용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 해서 뭐 갭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고. 근데 부동산 사기 전에 임장을 많이 다녀보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 임장이 뭐예요? 그 아파트에 직접 가보는 건데요. 그 아파트 내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주변을 더 봐야 돼요. 교통, 네. 지하철, 네. 서울하고 가까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몇 보인지. 맞아요. 그 내가 그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네. 그 환경이 어떻고 지하철부터 그 아파트 정문까지 분위기가 어떻고 아. 요걸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500m인데 네. 어디는 되게 막 올리브영, KFC, 맥도날드 막 이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가로등도 반짝반짝 빛나고 네. 있고. 근데 어디는 막 으슥한 골목길을 지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집값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분위기 네. 이것도 내가 직접 느껴봐야 돼요. 아, 길의 분위기. 네. 동네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파악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임장을 갔을 때? 가끔씩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네. 이런 것도 한번 구축 아파트에서는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언덕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덕이요? 언덕? 언덕. 내가 지하철부터 아파트까지 가야 되는데 지도에선 봤을 때 그냥 평지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오르막이에요? 막 지리산이야. 네. 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썰매 네. 타야 되고. 네. 여름에 한 발짝만 가도 막 땀나고. 네. 이러면은 또 장벽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언덕이 얼마나 져 있는지, 이게 썰매장인지 동계올림픽 뭐 코스인지 이거를 내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과연 내가 걸어갈 만한 거리인가? 그럼 임장을 가는데 좋은 시간대나 시기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야간에 가보는 게 여기는 주변에 가로등 같은 거. 뭐 그거나 네. 아니면 밤에 막 그냥 진짜 술 취한 취객들이 여기 그렇게 많더라. 낮에는 조용한 동네더니 뭐 그런 걸 따져보자면 뭐 그런 시간대나 뭐 요일, 뭐 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밝을 때 한번 가보고요. 네. 그리고 밤 늦게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밤 늦게 가보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 분위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맞네. 낮에 가면은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요. 네. 목동도 낮에 가면 한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네. 그 밤에 늦게 갔을 때 진짜 막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해 그러네요. 있는지. 응. 네, 그래서 밤 늦게도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밤 늦게 가기 힘들다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 이때쯤 갔거든요. 오후 6시에요? 아, 오전. 오전 6시. 네. 출근하기 전에. 맞아요. 네, 그때 가서 주차 어떻게 좀 상태가 어떤지 아.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주차 공간 부족한 데는 길에도 차들이 다 주차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여자 혼자 걸어갈 때 엄청 무섭거든요. 차에서 누구 튀어나와. 맞아.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예를 들어 부부가 보러 갔는데 나 여보 나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계약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나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조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뭐 주차 지금 말씀하신 거 밤에 좀 뭐 밝으냐 뭐 아니면 시끄럽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요걸 최우선에 둬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조망 같은 경우 앞동이 보이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씩 옹벽인 뷰가 있어요. 옹벽 뷰. 네. 그냥 벽으로 막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거기는 해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저층 같은 경우는 그냥 잔디라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지하 느낌이 나는 곳도. 아파트인데요? 네, 2, 3층인데 반지하 느낌 나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맞아. 네, 그런 경우 있죠. 맞아요. 네.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게 다 보여요. 네. 그래서 3층이라 해서 가서 봤더니 보니까 반지하. 맞아. 이런 것도 그런 걸 피해야 해야 돼요. 되는구나. 네. 이거 나중에 안 팔립니다. 공복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겨울 되면 춥고 맞아요. 습기 차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맞네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언덕에 지어졌는데 너무 끝동. 아, 네. 언덕인데 끝까지 올라가야 네, 되는 끝에 있는 동. 등산해야 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옹벽뷰는 아니겠다. 옹벽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끔씩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한 걸음당 1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와. 네. 그래서 진짜 앞동하고 뒷동하고 똑같은데 진짜 막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임장을 갈 때는 혼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 혼자 가는 게 좋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뭘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 동네가 뭐가 어때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그 주변에 뭐 부동산 아저씨라든가 이렇게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가이드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장을 가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 뭐 경매 한창 할 때 맞아. 뭐 팀 짜가지고 뭐 네. 움직인다잖아요. 옆 사람과 얘기 나누다 보면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 같은데 그런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뭐 궁금하면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그래서 일단 네. 가기 전에 이 지도로 그 동네를 한번 쭉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떨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고 직접 갔을 때 내가 상상한 것과 틀린 부분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상상했었는데 여기는 이렇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도만 봐도 그 동네가 어떤지 상상이 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하고 갈 필요는 없고 가족하고 가는 게 뭐 좀 편하긴 하죠. 가서 뭔가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이게 궁금한데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만약에 같은 동네에서 신호등 하나의 차이로 여기는 구축단지, 이쪽은 신축단지예요. 근데 구축단지로 가면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살 수가 있고 신축으로 가면 구축보다는 작은 평수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가 조금 더 선택에 있어서 좋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신축이 조금 더 강세입니다. 평수가 작더라도 신축. 맞아요. 예전에는 24평하고 32평하고 평당가가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4평이 더 비싸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평단가가요? 평당가가. 네. 왜요? 사람들이 작더라도 신축을 원하고 조금 더 작더라도 더 상급지를 원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요 24평이 32평보다 평당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되팔 거를 생각하더라도 신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네가 같다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입지 가치가 같다면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같이 안 가는 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학교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 학교가 이쪽 집 사는 애들이 가는 학교, 네. 이쪽 동네 애들이 가는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가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알아보는 A, B라는 집을 따져봤더니 평당가가 좀 차이가 크다? 네.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 뭐 뭔가 알 수 없는 단점들이 있다든지 귀신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길을 한번 건너야 된다든지 이런 거 이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여전히 초품화 뭐 이런 것들은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유효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폐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 그럼 이제 초품화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초등학교 폐교되면 거긴 뭘로 쓰지? 마당으로 쓰나? 초품화 아파트의 마당이에요? 뭐지? 갑자기 글쎄 뭐가 들어서려나?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현재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네, 500명은 돼야 돼요. 500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아요. 봤을 때 네. 요새 5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 엄청 많아요. 엄청 한 많대요. 50명, 60명인 곳들이 널렸어요. 야, 나는 한 학년에 500명인 근데 맞아, 또 맞아. 인구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많은 데는 아직도 11반, 12반 이렇게 돼 맞아요.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완전 양극화가 엄청 양극화입니다. 심해진다고.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맞아요. 진짜 막 외곽에는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사 간대요. 학교 때문에. 그럼 원래 그랬구나. 원래 그렇긴 했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고민할 게 많네요. 요즘엔 고민하는 거 살까 말까 고민 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쭉 보면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분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산도 있고 소득도 돼. 네. 근데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무슨 선택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살까 아니면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떨어지면 살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내가 준비됐을 때. 준비되면 무조건 늦지 사라.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집값은 더 무서운 게 지금 2026년인데 2024년 시세로 못 돌아갑니다. 절대. 네, 물가 반영이 이미 되어 있어요. 네. 2025년으로는 갈 수 있어요. 2024년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준비됐으면 도전해라. 이거는 약간 좀 용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기. 네. 집 살 오늘이 때 가장 싸다 이건가요? 아닐 수도 있지만 10년 뒤를 보면은 네. 지금보단 비싸져 있습니다. 10년 뒤를 보면.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뭘 무서워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사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그건가요? 떨어질까봐? 떨어질까 봐도 있고 네. 이 큰 돈을 내가 쓰기가 또 그런 거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살려고. 그럼 또 못 살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못 사요. 떨어지면 아, 또 떨어지는 대로 못 사네.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9억짜리가 한 2천 떨어졌어. 5억 8천. 5억 8천? 야, 6억에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못 사. 진짜 죽을 맞아. 때까지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많습니다. 맞아. 진짜 많아요. 그 네. 대출 받는 거, 저는 무서워요. 근데 대출을 무서울 게 뭐 있나라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돼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불안하신 분이면 네. 내가 진짜 이 직장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우리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맞벌이에요. 직장도 탄탄해. 크게 변수도 없어. 그런데 또 대출 받는 게 무서워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작가님 조언 좀 주세요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일단 한번 받아보시라. 네, 작게라도 받아보시라. 네. 네, 그래서 대출을 한 번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거는 뭐 무슨 국밥이 있는데 이걸 눈으로 보는 것과 먹어본 거 이거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막상 받아보면은 이게 별게 아니네. 이거를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셔라. 작게라도. 작게라도. 네, 1억이라도 받아보셔라.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저는 신용카드도 안 쓰거든요.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게 어디가 무서운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막 쓸까봐. 막 쓸까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만 쓰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그럼 집 살 때 대출은요? 그거는 안 무서워요? 집 살 때 대출? 네. 그거는 내가 당장 어디서 끌어올 수 없는 돈이니까 네. 대출 받아야죠. 그쵸. 그거는 무섭진 않다. 근데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 버는 것보다 더 쓸까봐. 어떤 게 무서운 포인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집 살 때 대출 받는 게 나는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 빚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맞아요. 싫은 거죠. 맞아요. 안 줘봐서 그래서 이제 안 한번 해봐서. 줘봐라. 네. 조금 소액이라도. 맞아요. 그 요즘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막 너무 무리해서 받아서 문제지 네. 대출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 살 때 대출을 받는 것도 어쨌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DSR도 있고 LTV도 있고 이런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예요? 네? DSR, LTV 그 정도는- 그게 뭐냐고요? 그 정도는 우리 책상에 좀 얘기 봅시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소득 대비에 너무 얼마, 날로 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얘기해도 전 작가님한테 근데 붙을래.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상한선은 네. 내 세후 소득의 30년 원리금 상환이 30%를 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세후로 번다. 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을 90만 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세후 소득으로. 세후 소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적죠.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세후로 네. 한 800에서 12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5억씩 받아도 괜찮죠. 5, 6억씩 받아도 괜찮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내가 월급이 한 400이다. 그런데 6억을 받아버린다. 이러면 너무 부담되죠. 이러면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30%니까 한 130만 원까지는 딱 끊어야죠. DSR은 50%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맞아요. 30% 내에서 네.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일단 내가 1억이 있다. 30대 초반인데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대출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액대가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금액대가 있는 지역들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5억 되면은 어디, 6억 되면 어디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먼저 찾아가서 아파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그런 거를 비교해 봐야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30대예요. 1억을 모았어요. 그럼 이분이 살고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소유는 아닐 거고 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네. 아니면 어디 월세로 살거나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어. 네. 세대가 같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내가 집을 사는 바람에 뭔가 부모님이 뭔가 스텝이 엉켜버리고 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나와야 되나? 나와야죠. 분리를 해야죠.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살 집을 살 거다. 네.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상관이 없죠. 없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 댁에 살면서 어디 하나 그냥 뭐 투자를 해두고 싶다. 그러면 그 세대가 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야죠. 아, 부모님 몰래 집을 사서 뭐 하다가는 걸리겠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그럴 수, 거.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좀 질문이니까 30세에 1억을 모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분명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부모님은 날벼락이죠. 우리 집이 왜 2주택이에요? 지난번 전터뷰 사연자잖아요. 1억을 이제 모았는데 부동산에 이제 눈을 뜬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사연이 왔었어요. 어. 그 1억을 모아놓으니까 막상 모아놓으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1억만 있어도? 예, 예.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5, 6억짜리 살 건지 네. 아니면은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전세 끼고 하나 사둘 건지 이거부터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요 방향. 갭 투자냐 실거주냐. 뭐가 더 좋다는 아니고 지금 맞아요.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지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럼 갭 투자로 방향을 만약에 정했다. 네. 그러면 이분의 다음 스텝은 뭐예요? 저 세입자가 나가면 저 안에 들어가야지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2년이 지나고 나서 뭐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또 팔고 이거예요? 일단 계속 돌리는 겁니다. 전세로. 계속 전세로 돌리고 있다가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팔고 더 상급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또 사는 겁니다. 얘는 이제 투자에 조금 더 무게가 훨씬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갭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게 대출을 안 받아요. 그렇죠. 네, 전세 자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그쵸. 동잣돈 모으기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저렴한 월세를 살았어요. 10년 동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투자했습니다. 와. 왜냐면은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너무 커버리면 그게 그쵸. 또 비효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고 좀 상급지에다가 계속 돈을 묻어넣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의 마지막을 봤어요. 뭐가 있나. 근데 여기에 딱 눈에 띄는 게 호구당하지 않는 가계약. 호구당하는 계약이 따로 있나요? 그럼 누구에게 가계로? 호구를 당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전주인? 아니면 누구죠? 나를 호구당하게 할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매물은 당분간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 비싼지 안 비싼지 이거를 비싸게 사면 호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한두 달 전 실거래가랑 지금 실거래가랑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막 5천만 원, 1억씩 더 비싸져 있다. 네. 근데 이거를 부동산은 이거 빨리라도 사야 돼요 라고 해서 그냥 덜컥 계약해버린다. 그러면 호구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납할 만한 시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래죠. 어쨌든 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부동산에 눈을 떴다, 뭐 집을 사고 싶다, 앞으로 살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시드를 모으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대출 받으러 가서 내가 얼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그걸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집 말고 살 수 있는 집을 물색해보는 게 좋다. 그 중에 뭘 사고 싶은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밤에도 가서 주차는 어떤지, 오르막이 있는지 AI 같으세요. 그런 다 거? 습득했어. 이런 거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내 집 마련과 또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선택해보고 내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그때 내가 왜 이걸 샀지라는 후회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셨다가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유주택자분들이 내가 왜 그때 이걸 샀을까? 저걸 샀어야 되는데 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후회가 들 때는 네. 후회가 들 때는 바로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후회가 드는 집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뭐 과거에 이거 샀다가 이거 샀는데 1번, 2번, 3번의 집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산 이걸 왜 샀을까라는 후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근데 대부분이 내 것도 사실 잘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상급지랑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계속 후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 상급지를 또 가도 더 상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이 정도 금액에서는 이 정도 선택이 괜찮았구나. 내가 더 갈 수 있었는데 이 선택은 좀 아쉬웠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터뷰는 송희구 작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